수증기를 한껏 머금은 장마 후의 하늘에 하얗고 눈부신 햇살이 쨍하니 내리비치는 아침이었다. 마침 농번기여서 지방신문 독자들이 눈에 띄게 확확 줄어드는 데다가 기사거리까지 여름 가뭄에 접어들 때여서 내가 일하는 후쿠오카 시보는 물론이고 다른 신문사들도 하나같이 뭔가 독자들의 눈을 확 끌어당길 기사거리가 없나, 홍수 나는 것은 없나, 탄광에서 폭발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어딘가에 특종이 굴러다니지는 않나 하며 두 눈을 까디짓고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렇듯 힘들고 짜증나는 경쟁의 압박을 편집장과 같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던 프리랜서 기자인 나는 얼마 전에 규슈대학 공학부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취재하러 후쿠오카시 외곽의 하코자키초 바깥에 있는 붉은 벽돌 정문으로 건들건들대며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손에 들고 있던 밀짚 모자를 다시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공학부 정문 앞은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2, 30리 남쪽에 있는 와카스기산 기슭까지 일대가 논이었다. 끝도 없이 들어찬 논에는 눈물이 차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물 여기저기에는 모내기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삿갓이 마치 삿갓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도로에서 100m가량 떨어진 기찻길까지 나 있는 논뚝길을 따라 파라솔을 들고 위태위태한 발걸음으로 건너가고 있는 잘 차려입은 여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파라솔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늘색이었는데 잘 살펴보면 군청색과 분홍색이 멋지게 잘 어우러진 얼룩덜룩한 모양이었다. 고쿠라 직물로 보이는 선명한 줄무늬 기모노 밖으로 포동포동한 손발이 나와 있었고 왼손에는 구슬이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손가방을 들고 하얀 버선에 중간 크기의 게다를 신고 있는 그 여자는 오랜 장마로 질척거리고 잡초가 우거져 있는 논뚝길을 외줄 타는 사람처럼 흔들흔들 춤추듯이 바삐 가고 있었다. 뒤로 넘긴 머리 밑으로 보이는 하얀 목덜미와 손발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유연하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때마다 화려한 양산의 끄트머리가 하늘의 크고 작은 동그라미나 활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근처에 있는 논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삿갓들이 하나둘씩 젖혀지더니 신기해하는 모양으로 그 여자의 모습을 정신없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왼편에 있는 지조마스 평원 너머에서 다다라 강철교를 건너 오른편에 있는 하코자키 역을 향해 덜컹덜컹 굉음을 울리면서 일직선으로 달려오는 하행 열차가 여자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에 따라 여자의 발걸음도 어딘지 종종거리며 서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덜컹하며 가슴이 뛰었다. 나도 모르게 안돼! 깔려주고! 하고 외치려다가 다음 순간에 나는 다시 꿀꺽 침을 삼켰다. 기사거리가 되겠다. 그 생각한 순간 나는 벌써 정문 앞 도로를 따라 여자가 가고 있는 논뚝길과 직각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나는 몸을 날려서 길 어귀에 있는 논과 그늘을 지나 논 옆에 늘어선 뽕나무 밭에 새파란 잎사귀 사이를 여자와 평행이 되는 방향으로 돌아 갑자기 몸을 낮게 숙이고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선로 쪽으로 뛰어나갔다. 그렇게 뽕나무 밭과 기찻길 경계에 있는 작은 시냇물을 건너뛸 즈음에는 완전히 땀투성이가 되었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었다. 여자는 그때 이미 논뚝길을 완전히 건너가 내가 있는 곳에서 50m가량 떨어진 기찻길에 다다랐는데 선로 옆에 좁은 모래 섞인 붉은 흙길에서 기차가 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뽐내듯이 걸어가고 있었다. 허겁지겁 달려왔던 나는 그런 여자의 태도를 보고는 잠시 주저하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죽을 생각으로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그런 의심을 하는 찰나 정면에 퍼져 있던 소나무 숲의 푸른 파도 속에서
시커먼 기차가 미친 듯이 기적을 울리고 허연 연기를 뿜어내면서 전속력으로 달려 나왔다. 기관사가 여자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을 본 여자는 파라솔을 선로 옆 풀숲 위에 펼쳐진 채로 가만히 내려놓았다. 계단을 벗어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구슬이 달린 손가방도 조용히 얹어 놓았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왼손으로는 앞섭을 단단히 잡더니 하얀 버선발을 살짝 드러내며 기관차 앞으로 뛰어들려다가 기찻길 옆에 깔린 자갈에 발이 걸려 풀썩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철로를 잡고 일어나려 했다가 웬일인지 다시 축 늘어져서 선로 바로 옆에 침목 위로 엎어졌다. 그대로 하얀 양손을 건너편으로 내던지고는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깊은 한숨을 한 번 쉰 것처럼 보였다. 나는 돌처럼 굳어진 채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눈 한 번 깜빡하지도 못한 채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여자의 몸을 시커먼 기관차의 그림자가 화살처럼 덮쳤다. 그러자 그 그림자 속에서 군청색과 연분홍색의 파라솔이 도깨비불이나 뭐 그런 것처럼 붕 떠서 아름답게 떠오르더니 5, 6미터 높이까지 왼편으로 너풀너풀 날아올랐는데 그쪽으로 잠시 눈길을 빼앗긴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상기적 소리와 대지를 진동하는 새카만 음향이 내 바로 옆을 폭풍처럼 지나쳐갔다. 저도 모르게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나는 그 소리가 지나치자마자 곧바로 다시 신문기자의 본성을 되찾았다. 군하시는 발을 허공에 펄럭이면서 4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시체 쪽으로 뛰어갔다. 솔로 좌우에 있는 논에서 누군가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함과 비명을 끝도 없이 지르는 것을 한 귀로 흘려 들으며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여자의 시체를 돌려서 앞쪽을 보았더니 어떤 식으로 기차 바퀴에 걸린 것인지 머리 부분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한쪽 귀와 부드러운 턱뿐이었다. 머리카락과 피가 범벅이 된 나머지 부분들이 설로 군데군데 뿌려지며 20미터가량 시체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중간에 띄엄띄엄 닭의 폐처럼 보이면서 번쩍이며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은 뇌의 파편일까? 오른쪽 손목은 기차 바퀴에 들러붙어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고 그냥 댕강 절단된 상처에서 선혈이 쭉쭉 뿜어져 나와서 선로 옆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쑥 이파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외에는 버선 바닥과 기모노 끝자락에 약간의 흙탕물이 묻어 있을 뿐 기차에 깔린 것 치고는 보기 드물게 깨끗한 시신이 풀숲 위에 누운 채 왼손은 아직도 앞섭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나는 흘깃 기차 쪽을 돌아보면서 그 왼손을 기모노 자락에서 떼어내서 살펴보았다. 손등도 손바닥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것처럼 고왔다. 중지 끝에 소독약이 거무죽죽하게 발라져 있는데도 그 부분이 특별히 부풀거나 상처가 나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가시나 뭔가를 뺀 다음 소독한 것으로 보였다. 혹시 이 여자는 간호부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재빨리 가슴팍을 열어보자 하얗고 탱탱하게 빛나는 젖가슴과 검고 보랏빛이 나는 젖꼭지가 나타났는데 그 위를 벌써 검은 개미 한 마리가 어쩔 줄 모르며 기어다니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나는 숨을 죽였다. 당장에 싸구려로 보이는 하얀색 기모노 띠를 더듬어 보았더니 그러면 그렇지. 꿈틀꿈틀 실룩실룩하고 움직이는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가. 틀림없이 임신 5개월 이상이었다.
이왕 내친 김에 살펴보자 싶어 소매자락과 기모노띠 사이를 뒤져보았더니 하코자키에서 사가까지 가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빨간색 기차표 한 장과 하야가와 요시코, 도키에 요시코라고 따로따로 인쇄된 작은 명함을 10장씩 하얀 종이에 싼 것이 나왔다. 그 명함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나는 일단 승리의 함성을 올렸다. 하야가와는 규슈대학 의학부 데라우치 내과에 있는 의학사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뜨르르한 플레이보이였다. 그 배후에는 안 해봐 어쩌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뭔가 끈을 쥐고 있다는 소문까지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도키의 유시코라는 사람은 같은 대학 안과에 있는 소문난 미인 간호부가 아닌가. 두 사람의 관계는 두세 달 전에 잠깐 들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과 플레이보이에 대한 것이어서 누가 적당히 갖다 붙인 소문이겠지 하고 쓸데없이 머리를 굴려 짐작한 것이 잘못이었다. 벌써 이 지경까지 진행되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계단을 뒤집어 보았더니 아직 신은 지 얼마 안 된 새 신발로 후쿠오카 시오하마 다테초 가네사 상점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고 뒤축이 있는 곳에 상점의 주소를 나타내는 188-7이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으로 구슬이 달린 손가방을 열어보자 새 손수건 2장이랑 6엔 20 몇 전이 든 지갑, 약간의 화장 도구가 들어 있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야나가와 요시의 앞으로 되어 있는 전당표가 2장 나왔다. 입고 있던 코트와 기모노 겉옷, 화살 낀 모양의 비백무늬로 된 홑겨 못과 백금으로 된 여자 시계까지 4가지를 합해 18엔을 받고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하코자키 마이다 시의 미마스 전당포에 잡혔다고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전당표를 주머니에 찔러 넣으면서 2번째 개가를 불렀다. 이만한 기사거리를 쥐고도 3단이나 4단짜리 특종 기사를 쓰지 못한다면 내가 신문기자가 아니지. 물론 경찰이나 동업자들은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고 이게 왜 떡이냐 하고 어금니를 질끈 깨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얼굴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주위에는 2-3명의 모심던 논사꾼들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단숨에 하코자키 역으로 달려들어간 기차 창문으로는 승객들의 얼굴이 줄줄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뛰어내린 2-3명의 기차 승무원이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외에도 또 한 사람, 경찰검을 쥔 경관으로 보이는 이가 뒤늦게 역 승강장에서 뛰어내려오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아직 4-500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보일 염려는 없었다. 나는 구두 끝에 들러붙은 여자의 피를 쑥 이파리로 닦아내면서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한참 멀리 푸른 논으로 떨어진 파라솔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방금 여자가 걸어온 논뚝길에 나 있는 게다 자국을 지근지근 밟으면서 태연한 얼굴로 공학부 앞까지 되돌아왔다. 순식간에 늘어난 선로 위의 인파를 곁눈으로 보면서 근처에 있는 법문과 문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하실을 지나 인적이 없는 가이몬도까지 와서야 겨우 윗도리를 벗고 땀을 닦았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잡힐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더니 10시 반이었다. 석간 마감까지 딱 2시간 반 남았군. 거기서 기사 쓰는 시간을 대충 1시간 정도로 잡으면 전당포까지 갔다 올 시간은 도저히 안 되지. 백금 시계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하야가와나 그 배후에 있는 아네바하고도 만나지 않는 편이 상책이겠지. 보나마나 봐달라고 매달릴 게 빤하니까 아예 곧바로 신문에 때려서 놀라게 해줘야지. 돌아갈 때까지 비다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이리저리 계산을 하면서 일단은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켰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나는 이마가와바 시행 전철에서 후쿠오카시에 두 개 있는 석간신문 시내판을 비교해 보면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른 신문에는 또 여자가 기차에 깔려 죽다는 사후 헤드라인으로 신원불명의 젊은 여자가 기차에 깔려 죽었다는 내용이 5줄가량 보도되었을 뿐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나와 있지 않은 데 비해 우리 신문에는 초판 3단짜리 대형 헤드라인으로 유카타를 입은 하야가와 의학사와 일본식으로 머리를 올린 도키의 요시코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선명한 사진까지 덧붙여져서 다음과 같이 긴 기사가 실려 있었다. 모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신한 미녀가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 오늘 오전 10시경 하코자키 역 부근에서 상대는 규슈 대학에서 손꼽히는 플레이보이, 여자는 사가현 최고의 부호 도키의 가문에 가출한 딸. 부모님께 용서를 빌러 가던 도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비참한 결말로 끝내다. 도키의 요시코가 도쿄를 동경하여 가출한 것은 4년 전의 일이었는데 어쩐 연유에서인지 도쿄로 가지 않고 하카타 역에서 내려 후쿠오카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규슈 대학 안과의 간호부로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안 요시코의 부모는 매우 화를 내며 곧바로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미인으로 평판이 자자한 가운데 모든 유혹과 싸우면서 무사히 4년 동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 대단하던 플레이보이 하야가와 의학사조차도 요시코와 관계를 맺고 현재 오하마에 있는 하숙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미이자 특기였던 당구조차 끊고 오로지 그녀와의 사랑에만 매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하야가와에 대한 요시코의 애착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하여 임신 7개월이 된 요시코는 하야가와 의학사와 그의 친구이면서 일찍부터 두 사람의 일에 대하여 여러모로 걱정해 주었던 아내바 모씨가 끝까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몰래 여비를 마련해서 남의 눈을 피해 홀로 사가에 있는 부모님 곁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일부러 하카타 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하코자키 역에서 사가까지 가는 기차표를 샀으나 그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신세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극도로 미래를 비관하게 되었는지 결국 자기가 타고 갈 예정이었던 하행 421호 열차의 바퀴에 치여 참으로 무참한 모습에 여기까지 읽어온 나는 내심 득이양양한 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들어 전철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 헛기침을 한번 한 다음 가슴을 활짝 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